BTS 팬들의 그 여러 같은 힘을 바탕으로 해서 반드시 유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인 조경건입니다. 민선 8기 출범 100일 부산시정과 교육정책 관련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결과 보면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나오신 분 소개합니다. 부산 YMCA 오문범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동아대학교 임석중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우리 고정 패널이죠. 부경대 차재건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 시민 805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결과를 보실 텐데요. 첫 번째 주제는 부산시장의 직무평가입니다. 네, 같이 보시죠. 예, 저희들이 제8대 민선 취임 100일 만에 부산시장의 직무에 대한 평가를 시민들로부터 해봤는데요. 매우 잘한다는 수치가 25.2% 정도 나왔고 대체로 잘한다는 수치가 한 22.6% 정도 나왔습니다. 이래서 잘한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평가는 47.8%, 그리고 대체로 잘 못한다, 그리고 매우 잘 못한다를 합쳐서 잘 못한다라고 평가하신 분들이 40.6%여서 약 7.2%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게 긍정적인 평가가 앞서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저희들 지난번 2022년 6.1 지방선거 때 박 시장이 받았던 61.36%, 그리고 4.7 재보궐선거 때 받았던 62.67%와 비교해서는 굉장히 많이 좀 빠져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전체적으로 표본 허용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5% 정도 됩니다. 네, 주제를 보면서 우리가 계속 이제 토론을 이어갈 건데요. 미리 좀 고지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어떻게 CG를 보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먼저 얘기를 시작해 주시죠. 임 교수님. 뭐 그냥 통계 수치만 보면은 대체로 사실 정당 지지도하고 굉장히 일치하는 것 같아요. 이 뒤에 보니까 정당 지지도가 국힘을 지지한다는 분이 39%, 민주당이 32%인데 지지 정당이 없다 이렇게 응답하신 분이 20%거든요. 그걸 20%를 10%씩 나누면은 아까 발표하신 대로 48대 40 정도가 나오는 것 같고, 뭐 코멘트를 굳이 한다면은 사실은 박 시장님이 상당히 개인기가 뛰어난 분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많이 퇴색된 거죠. 그래갖고 이제 그냥 정당 지지도하고 수렴됐다 이렇게 코멘트하겠습니다. 네, 오 총장님. 예, 일단 뭐 결과를 놓고 보면 득표율보다는 상당히 떨어진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난 보궐선거 때 이후에 시민들이 지지를 받았던 것과 비교해봐도 아마 조금 기대보다는 좀 낮은 긍정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로 의미는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최근 이제 현 정부의 어떤 시민들의 평가, 또 아마 영향을 좀 미친 걸로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정부가 출범할 때 이 지방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공약들이 많이 있었지만 한 100일 동안 실질적인 성과가 없었던 것도 아마 부정평가가 좀 올라간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저는 근데 이제 뭐 사실은 저는 한 50%는 좀 넘을 거다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정기적으로 지난 민선 7기 때도 해왔던 직무수행 평가 이 정기적으로 하는 조사에서도 꽤 높게 나왔고, 그래서 그게 유지될 거다 이렇게 봤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부산 엑스포라든지 이런 굵직한 현안들에서 시장의 어떤 뭐 밖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지지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저는 이런 지지도가 나왔다는 거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도대체 뭘 했냐, 이 성과에 대한 좀 냉정한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 않나, 저는 이런 것들이 조금 주목을 끌었던 거는 롯데타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에는 시정부가 거기에 대한 어떤 강한 액션을 취하지 않았지만 영업을 중단시키는 이런 문제들까지 불거지면서 시민들에게 그런 각인 효과도 있는 것 같고, 2030 월드엑스포 유치 활동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긍정적 요인은 있다고 봅니다. 계속 어쨌든 언론에 노출된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또 거기다 BTS를 홍보대사로 영입하고 또 뭐 공연하는 이런 것들도 아마 조금 긍정적 이미지에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선거법 무죄 판결 부분들도 어쨌든 논란은 있습니다만 무죄 판결을 받아서 홀가분해진 부분들도 뭐 긍정적 이미지를 미치는 데 좀 도움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저는 뭐 다 말씀해 주셔갖고 하나만 더 추가한다면은
사실은 지금 박 시장 같은 경우는 중앙정치 싸움에 끼어들지 않은 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그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국힘 안에서 내용이 많지 않았습니까? 뭐 내용 말이 나올 때마다 그냥 끼어들어서 이렇게 싸움했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부산을 관리하는 모습이 좀 시민들에게 긍정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뭐 긍정적인 측면에서 평가를 한다면은 저는 대중적 인지도를 갖고 있었던 그 부분이 굉장히 저는 여전히 높게 어떤 단위건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임 교수님하고 조금 견해가 다른 부분은 그래도 부산광역시장은 대한민국 제2의 도시를 이끄는 수장 정도 되면 조금 중앙정부에 대해서 뭔가 따가운 소리를 한 번씩은 좀 뱉었어야 되지 않나. 특히 저는 인수위 과정에서 국토균형발전 관련한 국가균형발전과 관련 TF를 구성하고 그래서 국정과제에도 넣었는데 근데 메가시티 같은 것들이 지금 실종위기에 있으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국가균형발전 제대로 하라라고 하는 중앙정부의 좀 강력한 요구 이런 것들을 좀 담아내고 그런 속에 정책 속에서 자기 모습을 좀 드러냈다면 저는 50%는 넘지 않았을까. 근데 너무 그 어떤 실질적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대해서는 시장이 어디 있지? 이런 의문을 시민들이 갖게 만드는 건 아니다. 뭐 그렇게 보는 거죠. 취임 100일 만에 그런데 어쨌든 부정평가가 그렇게 뭐 큰 차이는 아니라도 그렇죠. 긍정평가를 넘어섰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시민적인 좀 경고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과한 면이 없지 않지만은 부정평가가 많은 이런 부분을 그거 어떻게 보세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어서지는 않았고요. 네, 7.2%포인트 정도 긍정평가가 앞서고 있는 부분은 명확하게 지적이 돼야 되는데 저는 부정평가가 40%대에 오르고 있다. 그리고 그 부정평가라고 하는 건 결국 이 정당 지지도보다 높게 부정평가가 나온다는 거는 무당층의 상당 부분 한 1%, 2%포인트 정도가 부정평가에 가담하고 있다는 이야기 혹은 국민의힘의 지지자 중에서도 그런 이탈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이 부산 지역의 시민들이 바라는 거는 내 삶에 힘이 되는 시장이 되겠다고 하셨는데 내 삶에 도대체 현실적으로 현금이 되고 있는 뭘 보여주고 있냐에 대한 저는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데 대한 좀 자기 나름 박형준 표의 먹거리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시연들을 100일 이후에는 좀 하셔야 나중에 이제 중간평가나 1년 평가에서 좀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어선 건 아니고 네. 제가 말 좀 실수를 했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높다 하는 부분인데 임 교수 어떻게 보십니까? 넘어선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 차 교수님이 지적했듯이 정당 지지도보다 높은 건 또 아니에요. 보면은 그렇죠.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도가 32%지만 지지 정당 없으면 20%니까 그건 반 정도로 나눠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그렇고 근데 사실은 지금 취임 100일인데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또 길게 보면 1년 플러스 100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놓는 정책들이 다 굵직굵직한 거잖아요. 메가시티라든지 가덕공항이라든지 이게 금방 엑스포라든지 금방 성과가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정평가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큰 코멘트는 전 없어요. 아직은 네네. 오청장님.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요.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박형준 시장에 대한 지지율가 60%가 넘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시민들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나오는 각종 부산 관련돼 있는 경제 지표라든지 일자리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걸 국가의 지표도 떨어지고 있으니까 뭐 부산도 별 수 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기대치라고 하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기대치에 대한 성과를 제대로 보여준 건 사실상 없다. 아까 제가 처음 모두 평가를 할 때도 이 지방 정책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지방 정책에 대한 다양한 얘기들이 있었고 또 뭐 사람은행 이전이라든지 여러 요구들이 있었으면 사실 거기에 대해서 부산시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에 대한 명확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는 것들도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실망감을 주는 거고요. 지금 그뿐만 아니라 뭐 지방 대학의 문제라든지 여러 정책들에 대한 부분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무것도 없고 최소한 방향성이라도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제시조차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정평가가 높아진 것 아니냐. 무역도시 또 배후의 첨단 기술 산업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금융 지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조속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역시 또 마찬가지로 시민 여러분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나온 여론조사의 결과 보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부산 시민 805명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부산시장이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정책 중에 가덕도 신공항이 단연 21.7%로 가장 높았고요. 그다음에 엑스포 유치가 19.6%, 그다음에 산업은행 유치가 9.6%, 그다음에 15분 도시 추진이 9.1%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좀 주목할 부분은 18살에서 20대 에 걸친 젊은 2030 MZ세대의 엑스포 유치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생각보다는 21.8%로 높았다.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은 역시 강서낙동권 같은 경우에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게 27.7%로 굉장히 높았던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근데 중부 도심권 같은 경우에는 15분 도시, 그리고 금정 해운대권 같은 경우는 센터 미산단에 대한 그 선택이 굉장히 높았다. 이건 지금 부산 시민들이 자기 삶에 밀착되어 있는 주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그 말은 그만큼 먹고 살기 힘드니까 조금이라도 변화를 원한다. 이런 저는 시민의 마음들이 이 조사 결과에 녹아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예, 됩니다. 민생이 굉장히 중요하고 생활 밀착형 요구가 굉장히 많다. 이런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 오 총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일단 뭐 그 월드 엑스포나 가덕 신공항은 워낙 언론에 노출이 많이 됐던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관심도가 그만큼 높고 또 실제 부산에 미치는 영향 자체도 굉장히 큰 주제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에서 선택이 높았다라고 봐지는 거고요. 다만 이제 산업은행 부산 이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CG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결과를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한 좀 관심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별 특색들이 있는데 아까 15분 도시를 이 원도심권, 네. 이 원도심권은 사실 큰 변화를 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이 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이제 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해서요, 제가 이 결과를 잠깐 보니까 오히려 20, 30대의 관심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고 40, 50대가 오히려 관심 높은 이런 그렇죠. 그 현상들을 볼 수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느낌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산업은행 이전이라고 하는 효과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인식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공공기관 이전, 균형 발전 이런 관점에서만 보게 된다면 지금 수도권에서 반대하고 있는 논리에 저는 부딪힌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젊은 세대들에게 이런 은행 하나가, 국제은행 하나가 이전해 오는 게 어떻게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분석들, 또 여기에 대한 홍보 이런 내용들도 같이 가져가야 논리 개발이나 전 세대적인 지지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임 교수님. 사실 산업은행이 오면은 그 지역 할당제가 있잖아요. 지역 인재 할당제. 그래갖고 아마 30% 정도는 지역 인재로 뽑아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사실은 젊은 사람들한테는 특히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이런 젊은 엘리트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호재가 될 수 있고요. 그 뭐 예상과 다르지 않게 사실 가덕 신공항 엑스포가 제일 관심사항일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그 특히 이제 20대가 높은 거는 지금 뭐 부산에서 대중교통 타보면은 뭐 몇 정거장 안 가갖고 이정재 씨가 한마디씩 계속 합니다.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20대 그런 그 컨텐츠 어필이 많이 되니까 당연히 높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저는 근데 BTS가 아마 BTS 공연이 20대에 가장 신곡을 그것도 그죠. 주제일 거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냉정하게 따지면 그래도 엑스포가 워낙 그런 홍보의 정도나 이런 데서 가덕도 신공항을 지금 뛰어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엑스포 유치가 되게 높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그 예상을 깨고 가덕도 신공항이 나온 것 뭐 그다음에 또 산업은행 유치가 그래도 3등 좀 낮긴 하지만 3등을 차지한 것 이런 것들을 뭘 말해주냐. 부산 시민이 원하는 건 현금이다. 엑스포 유치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된다 안 된다 보장도 못 하는 거고 부산 시민들 마음속에 이게 될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는데 가덕도 신공항은 이미 특별법도 다 돼 있고 되어 있는 현금이다. 이거나 제대로 챙기자라고 하는 저는 그런 마음과 산업은행 이전도 사실은 현금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저는 좀 작동을 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두 가지를 합하면 30몇 %가 그 현금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 2030 엑스포는 상대적으로 현금이 아니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유치 가능성을 굉장히 어떻게 낮게 보시는 거예요? 어떠세요? 그 연결해갖고 좀 말씀드릴게요. 네네. 그 지금 엑스포 우리가 그래도 다루고 있나요?
사실 그 공항하고도 관련된다고 그렇죠. 저는 생각을 그렇죠. 하는데 그 엑스포 자체는 저는 이번에 2030은 어렵다고 봐요. 어저께도 부산일보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코트라에서 조사해 봤더니 우리를 이제 공개 지지한 나라가 한 16국이고 사우디를 지지한 나라가 48개. 네. 그래서 3대1 정도 되는데 그 이유는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는 상대를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우디 그러면은 항상 언론에서 이렇게 돈만 푸는 오일 달러 국가 정도로만 알지. 사실은 지금 사우디에서 네옴이라는 미래 도시 굉장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한 길이가 100km 정도 되는 도시를 건물 형태로 그냥 짓는 거예요. 그 미래 도시고 거기에 친환경이라든지 재생에너지 이런 컨셉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2030년에 이제 만들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훨씬 더 프레젠테이션이 세죠. 우리는 부산은 뭐 그냥 뭐예요. 결국은 무슨 한국 전쟁을 치른 그런 역사성 이런 거 갖고 하는데 그거 갖고는 안 돼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엑스포 유치가 포인트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엑스포는 우리 권투에서 이렇게 잽을 날리다가 펀치가 가잖아요. 현금은 아니잖아요. 현금을 벌어들이기 위한 잽으로 이용해야 된다. 그래갖고 뭐냐면 엑스포는 지금 8개 윤석열 정부가 공항을 8군데를 약속을 했어요. 신공항 4개, 그 다음에 기존 공항 확장한 걸 4개. 그러면 각 지자체 입장에서는 다 필요하죠. 그러면 어떻게 어필할 거냐 했을 때 이 엑스포가 전국성이 있다는 거죠. 엑스포를 위해서 공항이 필요하다 하면은 훨씬 더 우리는 무임승차할 수 있고 제일 좋은 게 무임승차 아닙니까? 현금도 좋지만은 돈 안 내고 탈 수 있으면은 그래서 엑스포는 가덕공항을 위한 하나의 그 잽으로 우리가 사용해서 사실은 가덕공항에 포커싱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엑스포 유치가 좌절되었을 때 부산 시민이 느끼게 되는 그런 상대적 박탈감, 상실감 이건 저는 무시 못할 수준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든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해야 되고 그렇게 총력을 다했어도 안 됐을 경우에 플랜 B를 어떻게 보여줄 건가를 저는 시장님은 고민을 굉장히 심각하게 하셔야 된다. 바로 얼마 전이죠. 부산에 60여 개 시민단체가 모여가지고 산업은행 이전을 촉구를 했는데요.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이게 잘 돼야 될 텐데, 네, 뭐 네, 예전에 네. 뭐 그런 뭐 코비드도 또 있었습니다만, 네, 네. 좀 잘 되면 좋겠습니다. 실제 이제 워낙 저항이 심하고, 이게 특히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기본적으로 수도권 중심 체제가 더 강화되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 얼마 전에도 윤 대통령이 또 그 얘기를 했었죠. 지방 정책, 뭐 지방 시대. 말만 있고 지금 아무런 결과물들이 없고 방향성이 없다라고 하는 게 제일 심각한 부분인데 적어도 산업은행 문제에 대해서만큼이라도 하나 좀 핵심적인 어떤 이전 이런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전에 공공기관 이전에 비하면 훨씬 더 파워가 있는 거고 결과물적으로도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는 거니까. 근데 이게 이제 시민단체들이 뭐 민주당 앞에 가서 이제 했는데 아무래도 다수당이다 보니까 민주당이 동의해라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국힘도 이게 명확한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게 뭐 네. 여야를 떠나서 이 문제를 그래서 윤 정부가 만약에 지방 정책의 핵심적인 전략으로 산업은행을 보고 있다 그러면 저는 좀 힘을 실어야 되는데 지지율이 워낙 낮다 보니까 이 동력이 안 실리는 것도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민주당에서도 적극적인 동의가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들은 저는 뭐 우리 지역 차원에서도 같이 논의를 해서 최대한 빠르게 이걸 가져오는 이런 노력들은 반드시 있어야 저는 됩니다. 근데 정말 협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169석을 갖고 있고 대부분이 수도권 의원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럼 그 부분을 안 뚫으면 이거는 법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은 민주당한테 뭔가를 줘야죠. 그런데 지금 부산, 울산, 경남에서 민주당한테 뭔가를 주고 있냐? 제가 볼 때 메가시티 그냥 파토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건 다 지우려고 하고 우리가 하겠다는 거는 민주당이 협조하라고 하면 협치의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부산, 울산, 경남의 단체장이 부산시청에서 만났습니다. 좌초 위기에 처한 특별연합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모인 첫 자리입니다. 생산적이고 좀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 세 시도 간의 협력과 연대가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1시간여 동안 이어진 비공개 회담 끝에 세 개 시도는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사업 권한과 정부 예산 확보에 초점을 둔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을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연합체를 구성해서 이 대응을 해야 서로 이 지역의 소멸이라든지 또 국가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는 것은 확신합니다. 경남도가 주장해온 행정통합은 부산과 경남이 별도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초강력 지방정부의 형태의 궁극적인 형태는 통합된 광역 지방정부를 이야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역 여론 수렴 과정이 없었고 각 시도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여서 합의안이 얼마나 실행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네, 저희들이 그 여론조사에서는 메가시티에 대하여서 시민들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어제 메가시티는 사실상 좀 물 건너간 것 같고 초광역 경제동맹이라는 그런 컨셉이 나왔는데요. 우리 CG를 보고 난 다음에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예, 메가시티에 대한 부산시장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원안대로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39.0%가 그렇게 대답해 주실 거예요. 그다음에 비슷하게 축소해서라도 추진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신 분이 15.9%니까 원안대로든 축소하든 무조건 추진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54.9%에 해당됩니다. 굉장히 많은 포션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백지화 해야 된다. 처음부터 시작하자라고 보시는 분들은 17.3%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경남이 주장하듯이 행정통합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11.0%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40대가 백지화해야 된다는 의견이 평균보다 높습니다. 25.3%포인트 퍼센트 정도 나왔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의외다, 이런 의외의 결과다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50대가 원안대로 가자는 의견이 평균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49.3%가 그렇게 봤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좀 의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세 번째로 지금 시민들께서 선택하신 게 축소해서라도 추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나온 그 개념, 초강력 경제동맹이 여기에 해당합니까? 저는 뭐 거의 좀 이런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네네. 말장난 같은 느낌이 사실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메가시티에 대한 모든 합의나 내용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갑작스러운 경제동맹, 예산 확보, 그러면 그냥 나눠먹기 이상의 저는 의미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물론 무산되지 않고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놨다라고 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지금 필요한 게 그 여론조사에서 나왔잖아요. 설문조사에서 나온 게 사실상 축소가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아니면 뭐 행정통합이 됐든 어떤 형태든지 이 3개 시도가 뭔가 힘을 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절대적으로 높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지금 이렇게 분절화되어 있는 시도 구조를 가지고 지금의 지방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라고 하는 게 저는 시민들의 인식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사실은 지금 그런 1시간 동안 모여서 야, 이거 어떻게 돌파할 건가? 이거 뭐 좀 애매하니까 우리 뭐 경제동맹이라는 용어 쓰자. 이런 정도의 합의 내용 갖고는 되지도 않는 거고요. 또 2026년도에 부산과 경남도가 뭐 통합을 한다는데 그것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 과정을 밟기 위해서 얼마나 지난한 해야 되는데 그 현안들이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행정통합이라고 하는 이 거대, 특히 공무원 조직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만든 게 메가시티고 특별연합의 형식인데 이 형식에 대한 논의, 추후 논의나 이런 내용도 하나도 없이 짧은 기간 이뤘던 여론조사만 자기들 용역만 가지고 무조건 무산시켜버린 이 책임을 경제동맹이라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이걸 포장하는 형태로 간다면 이거를 뭐 어떻게 얘기해요? 이건 뭐 정말 무책임한 행동이다라고 생각되면 정권 바뀔 때마다 그럼 이렇게 할 겁니까? 그런 문제가 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연합에 대해서 참 기대가 컸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새 지역의 국민의힘 출신의 그 시도지사가 나오고 나서는 이제 이게 사실상 무산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얘기하는 거는 약간 그걸 비껴가는 그런 느낌이 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임 교수님. 네, 뭐 저도 뭐 사실은 그 총장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제 표현을 한다면은 정말로 현실적인데 얄미울 정도로 현실적이다. 왜냐하면 특별연합에 참여해서 거기에는 고통 분담은 안 하겠고 돈은 아깝고 돈만 빼먹겠다 이런 거 같아요. 근데 이걸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해석해 주자면은 사실은 유럽연합의 사례로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럽연합도 사실은 오늘날 93년에 유럽연합이 탄생하기 전까지는 경제 공동체로 시작했잖아요. 석탄하고 철강 그 동맹으로 시작해갖고 거기서부터 이제 6나라를 포섭하고 그다음에 좀 넓히면서 유럽 경제 공동체, 유럽 원자력 공동체, 그리고 이제 드디어 40년에 걸쳐서 유럽 연합을 만들었듯이 일종의 기능주의 접근이었죠. 그렇죠. 기능주의적 접근. 일단 협력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자 하는 좀 그런 측면에서는 그래도 완전히 불씨를 끄지 않은 거는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근데 이미 기능주의적인 아주 원론적인 기능주의적인 접근은 잘못됐다고 학술적으로 상당히 많이 비판받아 온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신기능주의, 정치적인 영역의 통합도 같이 섞자는 거고, 그래서 부울경 특별연합은 그런 방식을 사실 도입한 거예요. 근데 왜 그 좋은 방식, 그리고 이미 학술적으로도 많이 경험적으로도 증명된 방식을 왜 피해가는지 저는 첫째로 이해하기 어렵고, 저는 이건 정말 조삼모사를 하면 차라리 나은데 조삼모사도 제대로 못하고 대놓고 저는 그냥 제낀 거다. 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의 회의가 출구 전략을 위해서 저는 어떤 방식으로 출구를 만들 건가를 모의한 회의다. 보면은 이제 말은 이렇게 했어요. 세 분 시도지사가 공동 의장을 맡고 그다음에 또 부산에다가 사무국 설치해가지고 각 시도에서 세 분의 사무원을 보내서 일을 하게 하고, 그러면 결국은 보고서 만드는 그런 일만 하는 건지 하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제가 세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오 총장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부산 경남이 2026년까지 행정 통합을 한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저는 임 교수님이 너무 잘 포장해 주신 것 같아요. 어제 결과물. 근데 이제 사실 그렇게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 거죠. 아니 공무원 3명씩 파견해서 9명에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이 거대 조직을 하는데 그 수없이 많은 논리와 과정 프로세스를 밟아온 것을 단지 이게 민주당 주도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반대하는 거는 저는 박형준 시장도 잘못한 거라고 봅니다. 본인이 보궐선거로 들어와서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주도적으로 또 논의를 해왔잖아요. 경남도는 어차피 도지사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것을 같은 당의 지자체장이 발탁이 됐는데 이걸 주도하지 못하고 이렇게 애매한 형식으로 푼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앞서도 잠깐 지적한 것처럼 2026년이면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그렇죠. 지방선거에 다음번 지방선거에 말하자면 통합된 그 지자체장 1명 뽑겠다는 건데, 이거는 저는 어떻게 언뜻 들으면요, 두 분 다 다음에 다른 꿈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미 다른 꿈을 꾸고 계시죠. 네, 다른 꿈을 꾸지 않는다 하면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한 합의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시민들에게 어떤 의사도 묻지 않고. 조금 좋게 봐준다면 이런 뉘앙스가 있으셨는데, 그러면 냉철하게 판단하시면 어떻습니까? 그 메가시티 자체가 사실은 출발부터 우리 게임 이론에서 죄수의 딜레마 게임하고 비슷한 거예요. 경남하고 울산 입장에서는 뭐냐, 우리도 수도권에 비슷한 큰 걸 만들겠다 그러면은 이 부산은 서울이 되고, 그 다음에 경남은 무슨 경기도가 되고, 그 다음에 울산은 무슨 인천이 되라, 뭐 거의 이런 식의 논리로 그분들은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런 게임 상황 하에서는 사실은 협력해서 얻는 것보다는 협력을 안 하면서 얻는 게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지금. 이번에도 벌써 이렇게 트니까 굉장히 많은 사실 현금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 게임 구조 자체가 협력을 안 하는 게 우위 전략인 게임 구조로 처음에 시작이 됐다. 처음에 시작은 저는 전혀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민주당 게임화가 전략은 됐다.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특히 예. 이제 국힘의 이 광역 단체장들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죄수의 게임 같이 그런 게임의 형태가 됐다. 부산이 나서지 않고 경남이 나서도록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김경수 도지사가 거기에 총대를 메고 나서면서 이 모양새가 만들어지고, 근데 송철호 울산시장도 얼마나 그 압박을 받았겠습니까? 하지 말자고 얼마나 시민사회가 요구를 하고 경제인들이 요구를 했겠습니까만 따라 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게 정치력인 겁니다. 그럼 박형준 시장도 그런 정치력을 발휘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냥 수용하고 다른 방식으로 가버리면 아닌 거죠. 저기 덧붙여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게 비수도권에 대한 정책에 대한
제일 불만이 뭐냐면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예전에 공항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메가시티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약속을 깨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뭐 그 중앙지방협력회의 때 와서 3개 시도지사를 만났다는데 그냥 의견만 청취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정부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뭔가 뭐 권한을 주든 요구하는 대로 권한을 주든 재정 지원을 하든 어떻게든 이걸 성공시키기 위한 중앙정부의 전략도 필요한 건데 중앙정부의 전략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는 지금 3개 시도가 서로 그냥 싸우고 있는 거고 지금 저희들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차제에 이거 물 건너가게 할 거면 국정과제 114번은 내려라.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부산 시민은 요구해야 됩니다. 왜 114전에 초강력 협력 가로 열고 메가시티를 왜 넣습니까? 공개되고 상호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학생과 학부모에게만 제공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답답한 거는 학부모들이 사실 사교육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전임 교육감과는 다른 많은 변화된 정책을 내세웠는데요. 이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 어떤지 보겠습니다. 예, 저희들 제8대 민선취임 100일을 맞아서 교육감에 대한 직무평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매우 잘한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13.5%, 대체로 잘한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25%, 그래서 합쳐서 잘한다라고 긍정적으로 보신 분들은 38.5%, 대체로 잘못한다고 보시고 또 매우 잘못한다고 보신 분들이 41.2%니까 약 한 2, 3%포인트 정도 차이를 내면서 부정적인 평가가 지금 앞서고 있다. 그래서 2022년 6일 지방선거 때 이 하윤수 현 교육감이 50.82%로 득표를 한 거에 비하면 11.7% 정도 빠져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 총장님, 여론조사 결과. 저는 사실 이거 보면서 생각보다 높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당초에 이 하윤수 교육감이 취임하기 전부터 논란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선자 모임에 교육감이 가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치적 중립을 표방해야 될 분이 당선자 모임에 가시고 그 전에 또 뭐 인사 논란부터 시작해서 소름도 만들었죠. 예, 그런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켰던 것에 비하면 38.5%라는 건 굉장히 높은 평가인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교육감에 대한 지금 인식들이 시민들에게 굉장히 낮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뭘 하는지 잘 모르니까 이제 뭐 그냥 긍정평가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고요. 어쨌든 저희는 뭐 이게 특히 이제 30대, 40대의 평가가 굉장히 낮습니다. 이걸 주목해봐야 되는데 학부모 세대예요. 그러니까 학부모 세대가 낮은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 뼈아프게 사실 교육감님은 좀 받아들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 교수님. 네, 저도 그 30대, 40대 그걸 보니까 10%대더라고요. 14% 뭐 이렇게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 20%를 못 넘은 것 같아요. 학부모 세대들한테는. 그리고 사실은 그 다른 사람들은 교육감이 뭐 하는지 잘 몰라요. 특히 50 넘고 애들 대학 보내면은 별로 관심도 없고 하는데 3040에게 굉장히 그 인기가 없다는 거는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말하고 그 싶습니다. 성취도 평가에 대한 논란 많잖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는 성취도 평가 필요한 건 필요해요. 데이터가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지 지원할 학교는 지원하고 그다음에 그 과목별로 또 어느 지역이 잘하고 하면은 네네. 그 보정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는 측면에서는 성취도 평가는 필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현장 선생님들이 이거를 일제고사라고 굉장히 반대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정교조에서 보니까 1,332명 그 선생님들 상대로 설문조사했더니 성취도 평가를 무려 한 78%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게 물론 애들을 줄 세운다 뭐 이런 측면도 있지만은 제대로 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평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성취도 생각합니다. 평가에 대한 논란이 왜 이렇게 찬반으로 이렇게 갈라져서 이렇게 심한 거예요, 총장님? 네. 사실 제일 큰 이유는요. 이게 지금 줄 세우기 아까 얘기를 해서 지금 학교 간의 비교 평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시 교육청이 이걸 실시하면서 전수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면서도 했던 게
그 자율적으로 하겠다라고 해놓고는 실제로 공문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공문을 보내서 다 이거 필수적으로 하라. 현장이 반발하는 이유는 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 학력신장, 학력개발원인가 뭐 그 학력평가개발원인가를 또 만드는 걸 최대 100일에 그 자기의 성과로 얘기를 하던데 정말 어이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할 수 있는 특히 초등의 기능은 학력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인성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저출산 시대에 아이들 인성 교육을 학교에서 사회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면 안 되는 건데 이걸 학력에 대한 모든 기준을 만들어 놓는 이런 형태의 비교평가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 거고 이것을 바라보는 학부모 혹은 교육 주체들 간의 시각이 워낙 팽배한 부분들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다 바꿔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절차를 가지고 이걸 보완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이걸 안 하다가 갑자기 전수조사 형식으로 바꾼다면 당연히 반발이 생기는 거죠. 저는 지금 한윤수 교육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입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궁지에 좀 몰려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발당한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튀는 어떤 정책들로 자꾸 좀 커버하려고 하는 좀 그런 눈치가 보인다. 그래서 교육부도 사실 그냥 선택하라고 하는 것들을 필수로 공문 보내서 하는 이런 것들은 튀겠다는 명확한 의지가 좀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저는 이 부분이 좀 놀랍지 않은 거는 이분이 원래 그 교육감 들었을 때 저는 진짜 그 플랜카드 지금도 넣자 기회 있을 때마다 충격받았습니다. 학력신장이 학생의 인권이다. 라고 하는 플랜카드를 걸고 선거를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교육청 이전 조금 뜬금없이 나왔어요. 그거는 이미 너무 반발이 심하고 이제 거기 서면에 전포동에 있는 그 부지가 지금 활용도가 낮으니까 다른 데서 국가에서 쓰려고 하거나 쓰려고 하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미리 막고자 선점하려면 청사 만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라고 아마 계산이 서신 것 같은데 저는 지금도 청사 리모델링 하고 있고요. 리모델링 한 지 또 얼마 안 된 부분들도 있고 아껴서 쓰시면 됩니다. 전 교육감 고발 건이 있죠. 그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발 좀 이게 정치권에서 서로 보복하고 뭐 이전 정부에 대한 뭘 얘기하고 하는 것도 그거 합니다만 교육청에서는 글쎄요 그게 얼마나 큰 혐의가 있는지는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그만큼 중차대한 학력의 문제, 학교의 문제, 아이들 인권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전임 교육감을 고발해서 자신의 어떤 지금 문제들을 덮으려고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정말 학생들을 위한 정책을 뭘 할 건지를 고민하시고 거기에 에너지를 다 쏟으시면 저는 재선 3선도 갈 수 있다 봅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모습을 한다면 진짜 하 교육감님은 단선으로 끝날 거다. 간략하게 한 말씀씩 좀 해주시죠. 없습니다. 그래도. 네. 차 교수님. 차 교수님? 예, 저는 아무튼 중요한 거는 교육 관련한 예산이 조금 낭비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없애려면 교육이 지는 정치적 책임을 좀 강화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나 이런 전향적인 제도에 대한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고 지금 현재 사실 인구가 굉장히 줄어들어서 오히려 학령 인구는 줄어드는데 교육 보조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교육청이 탁 틀어지고 안 내놓죠. 실제로 우리는 근데 예산은 이번에도 639억 했지만은 예산 졸라매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맞지가 않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좀 하려면은 저는 교육에 대한 좀 정치적인 책임 일부분에 대한 고민을 저는 할 때는 됐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네 가지 주제를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부산의 시정이나 또 부산의 교육 정책을 놓고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다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마음과 정성을 모아가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잘 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세 분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목민심수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백성을 편안히 할 방책을 잘 만들고 실현에 모든 정성을 쏟아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주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꼭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